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오전 오후 연달아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했는데요.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걸 전체 회의로 개회를 해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미래 입법 과제라고 15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였던 개혁 입법의 완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회의장 안에서도 고성을 내며 끝까지 항의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제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자리에 놓여있던 명패를 떼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내는 상황까지 연출을 했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고요.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 등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등으로 고발된 점을 의식한 등 물리적인 저지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의 방안이 점쳐지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본회의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뾰족한 대응책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180석 이상이 되면 찬성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저지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180석을 또 여당이 확보하기는 또 쉽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자정이 지나가면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일 날 다시 또 임시회 다음 회기 열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자정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정이 끝나면 내일 바로 또 통과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비상한 정치라고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하는 고정 코너가 있어서 어떻게 막을 건데요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도 본인들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예를 들면 예전처럼 동물국회 상황을 네. 연출하는 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럼 걸 다 또 알고 있기 고발도 때문에 되는데 네. 지금도 재판 받고 있고요. 안 되고 또 밖에 가서 투쟁하기에는 코로나 또 시국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처리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겠죠. 오늘 안에 처리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임시회로 넘어가서 될 테니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무리하게 어떤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 결국 여론전에 기대는 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연출되었던 상황인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자신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숫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지 못했습니다라는 식의 읍소형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것도 사실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공수처법을 지금 반대를 하는데 몇 가지 이유 빼고는 반대의 어떤 크게 논 거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또 국민들한테 또 그런 얘기도 또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당연히 이제 어떤 저지의 방법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문제는 어제에서 오늘도 상임위 법사위 해서 이제 줄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통과를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일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어떤 장면은 진통의 나날이 계속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여당은 지금 법안들 거의 다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주요한 법안들. 그리고 야당은 주요한 법안들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위원장도 여당이고요. 또 상임위의 다수가 여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 받지만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가 안건 조정위에서 네. 야당인데 여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통과가 딱 되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범요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여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원 구성할 때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포기를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다 해라. 그렇죠. 18대 0으로.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뒷말이 나온다 이러면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아마
뭐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연출이 될 텐데 연출될 때마다 아쉬운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을 흔들기 용으로요. 그때 전략적으로 미스한 게 아니냐라는 네. 아쉬움은 뭐 계속 나오겠죠. 법사위원장은 못 하더라도 나머지 주요한 위원장들 받았으면 이제 17개 정도 됐었으면 네. 그거 상임위 통과는 막죠. 위원장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땅땅땅 치는 게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서 이게 법안이 올라가나 마냐 전체 본회의 올리냐 마냐가 결정되기 그럼요.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관련 뉴스니까 이것까지 같이 모아서 좀 이야기를 하죠. 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통과시킨 법안 중 하나가 이제 공정경제 3법이었죠. 근데 이걸 두고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3% 룰을 정부 원안보다 크게 후퇴시킨 내용으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건데요. 이제 재개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니라 개별 3%로 완화를 시킨 겁니다. 당초 정부안은 원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을 하면서 이 특수관계인,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최대 3% 이내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이 개별 각 3%씩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당장 이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그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논란이 된 또 다른 공정경제 3법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3분 만에 민주당이 말을 뒤집은 건데요.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처음 개정안이 회부됐을 때는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자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나서서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전체 회의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 안건 조정위에서 폐지했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겠다로 방침을 바꿔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왜 재개 눈치를 보기 위해 단독 처리를 하는지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안건 조정위 통과를 위해서 이용당한 거 아니냐,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수 없는 찐빵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지금 3%룰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보장한다가 원안이었는데 이걸 개별로 해버리면 이제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계열사를 1, 2, 3, 4 계속 만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50%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3+3+3+3+ 이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3% 룰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면 핵심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고요.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기한 것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논리가 그런 거라면서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이제 그 팔가닥치고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취지가 무색해진다. 검찰 개혁의 취지가. 왜? 검찰에 그 직접 수사권을 더 그러니까 부여해 주는 것이 꼴이 돼 버리니까. 이게 맞는 논리,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게? 전속 고발권 폐지 같은 경우에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 권한을 전담하게 되는 거를 원래 이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강화시켜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사실상 공정거래위가 대기업 봐주기식의 면피용으로 자꾸 이 전속 고발권이 악용되자 이를 폐지를 하고 다른 주체들도 얼마든지 고발을 하고 이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는데 아니 그런 거 우려했으면 안건조정위에서 애초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바터용으로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한 표가 아쉬울 때는 정의당한테 손 내밀어 가지고 이거 폐지하겠다 공약대로 약속해 놓고 나서 전체회의 넘기고 나서 다시 원단내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강호의 도리가 땅에 너무 떨어진 게 아닌가요? 뭐 이제 그렇죠.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것까지 또 이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저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 촌철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이제 경성 담합 그러니까 아주 그 정도가 세고 심각한 담합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나서서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는 걸 풀어서 검찰 이런 데서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직접 해도 되고요. 다른 단체에서 고발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당연히 감시의 망을 넓히면 그거는
그게 개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를 연결시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좀 빠져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뭐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주된 취지가 이런 공정행 3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찬성하지는 또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뭐 김종인 위원장은 찬성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비판을 되게 강행하게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차피 그 밀어붙이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네. 그런 좀 성립되기가 힘든 게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요거는 좀 그럼 조정하고 저거는 그냥 그 표결을 한다고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누그러집니까? 네, 그건 맞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했는데 3법 가운데 두 개의 법의 핵심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3분의 2가 무너진 거잖아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게 무슨 개혁 입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법은 개혁 입법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고 협의 여지를 좁히고 밀어붙이고, 근데 또 어떤 법안은 자신들이 단독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뭐 재계라든가 다른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완화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있길래 어떤 법안은 완화되고 어떤 법은 개혁 입법 취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지, 또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공정경제 3법 관련은 둘 다 재계 때문에, 경제계 때문에 결국 그 재벌 봐주기용으로 개혁에 대한 생색만, 이름만 내걸고 실상으로는 다 뒷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니,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대처 방법이 뭐가 있겠냐 했을 때 여론의 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야 합의 처리가 아니라 이제 그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표결로 이제 이렇게 그 처리를 해버렸을 때 그것이 올 수 있는 어떤 그 뒷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개혁의 핵심이 무너져 버리면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대답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 설명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통과를 위한 통과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아무튼 근데 좀 뭐 그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단 네. 좀 상황을 일단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의료 현장의 병상이 모자라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처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최근 40대 한 환자의 공장 노동 중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며 절단된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 40대 환자는 원래 HIV 감염인이었습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HIV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병상이 없어서 이마저도 거절이 당한 거고, 결국 해당 환자는 20개 병원을 연달아 거절당한 뒤 사고 12시간이 지난 끝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요. 골든타임을 놓친 바람에 손가락을 굽힐 수 없게 되어 일자리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말 그대로 그 시간 싸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받아주는 민간 병원이 많지 않은 HIV 감염인, 노숙인 이런 분들의 처지가 병상이 워낙 현장에 모자라다 보니까 예. 더 악화되고 있고, 이들을 받아줘야 될 공공병원 역시 전담병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노숙인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서울에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병상 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환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유럽 이런 데서 의료 붕괴 현상이 좀 발생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병상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수용이 되지를 못하고 또 다른 어떤 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처치가 되지 못하는 그렇죠. 이중고를 이제 겪었던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빨리 이게 지금 확진자 수를 잡지를 못하면 맞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런 사전 경고음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공공병원 자체가 코로나 전담병원들 모두 병상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 뭐 지금 말했던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면 뭐 진료라든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가 잡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뭐 코로나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보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환자들도 사실은 코로나19 병상 확보들 때문에 강제로 퇴원당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병상 자체도 수도권에 상당히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보에 정부가 우선시하는 것도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그러면은 퇴원당한 사람들 그리고 혹시나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어디서 수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들도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전 대유행 때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정부가 지금 뾰족한 수를 못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약간 방치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일단 그 이제 가장 기본은 빨리 이제 그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백신 말고 치료제. 네.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산 치료제가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연초쯤이면 또 이제 그 상용 셀트리온이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 이제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이제 중증 환자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가 내지 뭐 생활과 그 편의시설에서 생활격리시설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일정하게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말이 좀 고비 같아요. 백신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네. 치료제가 연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28일까지 잡아둔 게 막 네. 그런 의미도 저는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방역 때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 듭니다. 2111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대구에 있을 때 맹장이 터졌는데 열이 난다고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서 응급실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수술을 받았어요. 어휴 엄청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 이거는 같은데. 제가 뭐 추측컨대 좀 신천지 그때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예. 아니겠죠. 아무튼 그때 예, 아마 이야기인 그때 것 같은데. 같아요. 예. 아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얼마든지 지금 수도권에서 그렇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처치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